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이 좀 있으신 6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30여 년 전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전 남편을 제외하게 되면서 숨겨왔던 과거에 대해 회상해 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의 시어머니는 못돼 먹었었고 그 전 남편이라는 양반은 참 머저리 같은 사람이었네요. 과연 사연자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환갑이 된 여성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고 다 커서 내년이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요. 아들은 이미 작년에 신혼살림 하겠다고 집을 사 두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밑에 집을 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과 가깝게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만류를 했는데 아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그거 이해 못할 여자라면 결혼 생각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며느리랑은 가끔씩 안부전화 주고받는 사이였기에 슬쩍 물어봤더니 자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실은 내색 않고 밝게 말해주어서 어찌나 고맙던지 모릅니다. 대신 약속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결혼하거든 눈치 보지 말고 각자 생활하자고 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줄 생각입니다. 옛날에 제 시어머니가 간섭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 많이 먹은 보수적인 노인이 되어버렸지만 왜 그렇게 옛날 시어머니들은 고지식하고 갑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화하는 중에 그 생각이 나서 잠시 머뭇거렸더니 예비 며느리가 망설이듯 하면서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지난번에 아버님을 뵈었어요. 비록 어머님과 이혼했다고 하시더라도 예의상 한번 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었는데 그저께 전화가 와서 돈이 좀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구해줄 수 없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자금 모아둔 거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선뜻 대답 못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시면서 시아버지 될 사람이 우습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끊었는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철수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먼저 어머님이랑 상의 드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언제부터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버지 행세하는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화가 끓다 못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얘기는 그 인간 전화번호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와는 지난 세월 연락 한번 없다가 근 30여 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측은한 마음에 조금 잘 대해 주었다고 이렇게 빈대를 붙을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왜 그 인간이랑 연락해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냐고 화를 내었죠. 아들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자신이 친아버지인데 결혼할 것 같으면 신부감 얼굴 한 번은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고생한 거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얘기 들었어요. 친부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으로 뻔뻔하시네요. 이 일은 제가 매듭 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친부와 완전히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지만 제 직감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오래전에 인연이 다 했다고 여겨져도 막상 만나면 피에 끌리고 연결되고 싶어지는 속성을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30여 년 전에 집을 뛰쳐나와서 합의 이혼하기까지 5년 정도 걸렸죠.
제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못 이겨 집을 나왔지만 이혼을 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하는 짓이 하도 치졸하여 이혼해 주었던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양육비라는 개념이 희미할 때라 위자료 한 푼, 양육비 한 푼 안 받고 아들만 데리고 나와서 이혼했네요. 그렇게 끊어진 인연이었건만 우연히 아주 우연찮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것도 아주 모양새 빠지게 말입니다. 저는 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건설사 쪽에 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월급은 저보다 배 이상은 많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대학도 잘 나왔고 허우대도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선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초창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이 간섭이 심하긴 했지만 남편이 제게 잘 해주었었죠. 그러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들이 약간 병약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들은 3, 4살 무렵부터 경기를 자주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말문을 여는 것도 더뎠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한번 경기를 하기 시작하면 기절할 정도로 심각했죠. 병이 있는가 싶어서 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점차 자라면서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부모가 애정을 갖고 지켜보라고 처방을 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도 아니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시름이 깊은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핏줄에 이상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나나 니네 시아버지 쪽이나 다들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네 남편만 봐도 알지 않니? 공부 잘했겠다. 허우대 멀쩡하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 내가 보기에 문제는 너나 니네 집 같은데 윗대로 문제 있는 사람들 없었어? 그리고 가만 보면 애가 아빠를 닮은 구석이 한 개도 없어. 보통 발 모양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네 아들 발 모양하고 내 아들 발 모양이 엄청 다르지 않니? 애 얼굴에서 전혀 낯선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이야.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너 내 아들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 있었던 거 아니니? 아들의 뇌파에 이상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평소에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던 시어머니는 제 아들의 당신의 손자가 아님을 의심했죠. 그러면서 제게 실토해라, 사실대로 말해라, 용서해 준다 하며 괴롭혔습니다.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다 뭐다 해서 친정 확인이 쉽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할 때였습니다. 남편도 아들에게 장애가 있을 것 같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는 처음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더군요.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퇴근을 해서도 아들을 안아주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저는 죄인이 된 사람처럼 남편 눈치를 보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늘 가시방석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아이를 하나 더 갖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울컥해서 남편에게 좋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프니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고 아이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갖는 게 좋겠다고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밥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딱 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서 비정상적인 애 낳아놓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집 장손인 거 몰라? 본가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당신 눈엔 안 보여? 바보 자식을 우리 집 대 이으라는 소리야 뭐야? 우리 집은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난 저 애가 내 애인가도 의심스러워. 우리 집안엔 저런 애가 나올 수가 없다고. 친가, 외가 분들 중에 판 검사하며 의사들이 수두룩하고 사촌들도 다 똑똑한데 어떻게 내 애만 바보로 태어날 수가 있냐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입 터졌으면 설명해 보라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똑같이 자기 핏줄임을 그렇게 부정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도 없었고
100% 남편은 핏줄이 맞으며 아들의 말문이 늦게 터지고 행동이 느리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 말도 너무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네가 지금 선생질 한다고 이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니?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잔말할 것 없이 내 말 잘 들어. 내가 수도 없이 고민했는데 말이야. 저 애는 우리 집안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구나. 차마 고아원에 버리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다만 쟤는 너희 집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봐. 집안 사람들 중에 애가 없어가지고 치성 들이는 사람도 있다면서.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애 주고 너희 내외는 어서 빨리 새로 애 갖도록 해라. 솔직히 제가 우리 집안 핏줄인지도 의심스럽고 이 의심은 도저히 거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선택은 네가 해. 애를 딴 데를 보내고 우리 집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네가 떨어져 나갈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이고 억지였습니다. 아들의 뇌파검사 이후 몇 개월간 가슴에 미어지고 터져 나갈 것만 같았죠. 제가 아무리 해명하고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나 남편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자꾸 남편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아들이 8달 반 만에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하자마자 애가 들어섰고 아들은 제 뱃속에 갑갑했던지 조금 일찍 나왔었죠. 아들은 다른 일반적인 애기들보다 현저하게 왜소했고 가냘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잘 보살펴준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 지켜봤으면서, 그리고 아들이 건강해질 무렵부터 그렇게 예뻐했으면서 뇌파 검사 결과가 뭐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냉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씨가 아니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다뇨. 저는 억울했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었죠.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참을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이 싫었던지 날이 갈수록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종종 외박도 일삼더라고요. 외박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말과 함께 짜증을 냈었습니다. 어쩌다가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면 아들은 식탁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밥맛 떨어진다면서 애는 방 안에다가 두라고 말했죠. 애가 울면 듣기 싫다고 제게 애를 데리고 나갔다가 애가 잠들면 집에 들어오라고도 했지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흑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저의 친척에게 보내는 걸 말하더라고요. 사촌 언니 중에 아이가 안 생기는 집이 있었고 치성을 드린다며 시간 날 때마다 유명 사찰에 가서 기도하는 부부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보내기만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혼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항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벌레 보듯이 하며 결국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 이 기생충 같은 거? 내가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키워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여기가 무슨 고아원이냐? 아니면 내가 핫바지로 보이냐? 그래서 니네 집안에서 결혼을 그렇게 빨리 서둘렀구만. 내가 핫바지로 보이니까 말이야. 나랑 전생에 무슨 원한이 적기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다른 데로 말 못해? 도대체 누구시야? 남편은 완전히 우리의 아들의 남의 아이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더군요.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죠. 저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다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길로 슬리퍼만 신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도피했죠. 아들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저를 아버지가 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결혼했으면 어쨌거나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거야. 다툰다고 해서 여기로 달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네 남편이랑 잘 얘기해서 풀어야지. 이혼이란 건 우리 집엔 없다.
부부들 다 그렇게 싸우면서 정들고 하는 거야. 막말로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너 교사잖아. 잘 설득해야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뽀로로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일은 집에 들어가 봐라. 그 시절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껄끄러운 금기시되는 단어였고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혼한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은 본 적도 없었고 가끔 신문에서나 어떠한 사유로 이혼했다는 짤막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을 때였죠. 남편들이 외도하거나 혼외자식 문제로 이혼한 경우였는데 그때에도 여자가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잘못한 남편들의 편을 많이 들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양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속으로 남편이 데리러 오길 바랐죠. 아버지도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실지언정 억지로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집 나온 지 3일째인가 4일째인가 했을 때 집에 가보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망해먹을 집구석 같은 이라고? 어떻게 애를 말도 없이 짐짝 내팽개치듯 버리고 갈 수가 있는지 원. 점심땐가 어디서 계속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목공소 공장 정문 앞에서 남자애 하나가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철문에 손수건으로 손목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냐? 정말 설마 하고 내가 나가봤더니 글쎄 우리 손자가 철문 앞에서 울고 있지 뭐냐. 저 보자기에 싼 옷가지들은 옆에 잔뜩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너희 시댁에서 애를 공장 철문에 묶어두고 간 모양이더라고. 내 이것들을 찾아가서 요절을 낼까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네 시댁으로 앞장서라. 이건 예의가 아니지. 시어머니 짓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를 강아지 모양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공소 철문에 묶어두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성화에 늦은 밤 아버지와 함께 시댁으로 갔고 저와 아버지를 본 시어머니가 냉대하며 말했죠. 네 새끼 네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애를 버려두고 너만 혼자 빠져나가서 편히 살라고 했어? 그럼 빤한 수작이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니? 사돈양만 바쁘신 것 같아서 애는 목공소 앞에 두고 왔던 거고 혹시라도 헤매일까 싶어서 손수건으로 철문에 감아 놓았던 거야. 그 정도면 내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칠거지약으로 쫓겨나고도 남았다. 어디서 흉쭉하게 남의 씨를 들고 와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해. 더 큰 수모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고 이혼해라. 우리도 빨리 제대로 된 며느리 얻어서 집안태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고 저도 말문이 막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기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나 남편이나 천벌받지 싶네요. 더 이상 해명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요. 이혼이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데요? 요즘 법적으로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정이혼시키고 싶으시면 변호사 사서 소송하세요. 집안에 그렇게 판 검사들이 많다면서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집도 변호사 살 돈은 있으니까 넋놓고 당할 생각 없네요. 그리고 진짜 실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친손자를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놓고 가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절대로 당신들 용서할 생각 없어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해달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빗발치는 요구를 몇 년간이나 뭉갰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재혼 상대를 만났고 혼인신고를 하기에 어서 빨리 이혼해달라고 학교를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지저분하게도 교육청에 투서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부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이혼해주지도 않고 기혼이라고 속이고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며 파면을 시켜달라, 계도를 해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투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께 투서의 내용을 보냈고 비밀은 없다고 어느 날 교무실 선생님들도 제 사정을 다 알게 되었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나 수백 번도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창피하고 주위 선생님들의 의욕 어린 시선이 두려웠지만 차마 관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악의적인 투서 사건으로 인해서 1년 넘게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요. 교장 선생님은 다시는 이런 투서가 날아들지 않게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집안 사정을 어떻게 학교에까지 끌고 들어올 수가 있느냐며 훈계를 했고 더러 모욕적인 말도 있었죠. 아무튼 그때 남편 때문에 평생 당할 망신을 톡톡히 당했었습니다. 저는 이혼에 따른 주변이 안 입고 온 시선이 무서웠고 제 아들이 이혼 여자의 아들이라는 딱지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쫓기듯 이혼 당하는 게 너무 싫었죠. 하지만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으면 제 밥줄까지 끊으려는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는커녕 아들의 양육비 한 푼 받지를 못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데 왜 자신이 돈까지 보태주어야 하냐는 시기였죠. 저는 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서 남편에게 여러 차례 다짐을 받았습니다. 난 분명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망상에 빠져서 큰 실수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해줬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요. 나중에 찾아와서 당신의 집안 장손을 내놓으라니 뭐 그딴 말하기 없기에요. 내가 예언하는데 분명 당신네들은 천벌받을 거야.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 우리 인연뿐만 아니라 당신과 내 아들의 인연 끊는 거예요. 이 점 확실하게 알아둬요. 그리고 나는 평생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저주하겠어요. 악에 바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독한 것이라고 하며 저랑 만나서 결혼한 것이 불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버티다 남편의 치졸한 투서 사건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30여 년 세월이 흘렀죠. 천만다행으로 아들은 몇 해 지나지 않자 여느 평범한 아이들과 다름없이 자랐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했고 영민했어요. 아픈 것 없이 신체 건강하게 너무 잘 성장했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습니다. 워낙에 알뜰살뜰한 성격이라 직장 다니면서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기어이는 몇 년 전에는 결혼해서 산다며 집을 사두기까지 했죠. 그것도 저랑 멀리 떨어질 수 없다면서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집을 샀습니다. 아들이 집을 살 무렵에 저 또한 학교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요. 어차피 다음에 아들 결혼도 있고 집안 분위기도 바꿀 겸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조명 공사도 하고 벽지도 새로 하고 바닥에 타일도 다시 깔았어요. 원래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인테리어를 다 마치면 들어갈까 싶었는데 공사 책임자가 둘러보러 와도 된다고 해서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았는데 공사하는 인부들 중에서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저의 전 남편이었던 것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그때까지 30여 년간 한 자락 소식도 못 들었었거든요. 공사 현장 책임자도 아니었고 잡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기억으로는 풍채도 좋았고 양복쟁이였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보니 엄청 왜소하고 병자 같은 느낌이었죠. 남편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집 밖으로 벗어났고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았고 어색하게 잘 지내냐 정도의 인사만을 나누었죠. 연락처를 묻기에 저는 거절했는데 공사 현장 소장인가를 통해서 알아낸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겁니다. 할 말 없다고 거절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기에
마지못해 만나 주었습니다. 남편은 빗발에 양복을 입고 머리에도 기름을 발랐는지 반들거렸습니다. 양복을 보는데 눈에 익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종로의 비싼 양복점에 가서 맞추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장장 30년도 더 된 옷인데 그걸 아직도 입고 있는 게 기가 막혔죠.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 기억력 좋으네. 이 옷을 다 기억하네. 그래, 그때 종로 나들이 갔다가 큰 마음 먹고 맞춤한 거잖아. 그때 워낙에 좋은 원단으로 해놔서 아직도 멀쩡해. 유행도 안 타게끔 골랐었고 당시랑 이혼할 때 법원 입고 간 때 빼면 그 뒤로 몇 번 입지도 않았었어. 많이 아껴서 입었어.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네. 난 많이 늙었지. 저는 침착하게 대꾸해 주었습니다. 세월의 장사가 있나요? 나도 몰라보게 늙었지 뭐. 이제 학교도 은퇴 예정이고 앞으로는 더 주름질 일만 남았네요. 그나저나 재혼하지 않았어요? 왜 옷 입고 다니는 게 그래요? 그게 언제적 양복인데. 보기엔 깨끗해 보인다만 딱 봐도 오래돼 보여요. 옷도 삭을 만큼 사갔어요. 사람 삭듯이 옷도 삭기 마련이네요. 집에 돈도 많은 양반이 왜 그러고 다녀요? 때깔나게 다니시지. 그나저나 왜 임부로 일하고 있어요? 몸도 예전이랑 비교해서 엄청 말랐고 오래오래 잘 사셔야지. 그나저나 저는 왜 보자고 했어요? 나는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전 남편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여자를 만났으나 성격이 예민한 여자라서 사는 게 힘들었었고 설상가상으로 지금은 암투병 중이라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그간 모아두었던 돈과 얘 시부모의 돈을 합쳐서 건축업을 했는데 사기를 맞는 바람에 은행빚을 잔뜩 지게 되었고 기어이 몇 년 전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지 아내의 치료비 대개가 힘이 든다며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할 말도 없었고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서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서둘러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는데 전 남편이 제게 떠듬거리며 말하더군요. 이미 지난 일인데 후회해봐야 뭐 하겠냐만 우리 아들 있잖아. 그 아이 생각하면 가슴이 시려. 당시 어머니 말씀 듣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오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사실이고 진실인지 늘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인해서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느낌이야.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친자 확인 검사하면 명확해진다고 하던데 내 소원인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나랑 친자 확인 검사 좀 시켜줘. 의문을 풀지 않고서야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한이 될 것 같다는 말이지.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검사 좀 해줘.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었고 이제 와서 거머리처럼 늘러붙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싶어서 등골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젊었던 시절 당했던 수모와 서름이 복받쳐 올라서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당신 자식이 어디에 있고 우리 자식이 어디에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당신의 집 핏줄 아니라면서 구박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왜? 이제 와서 아쉬운가 보죠? 내가 이혼할 때 말했죠. 절대 후회하지 말고 천벌 받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당신 자식 없으니까 엄한 데서 찾지 말고 집에 가서 당신 와이프나 보살펴요. 이제 와서 무슨 애비가 되겠다고? 어이가 없네요. 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아쉬운지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진 있으면 좀 보여줘봐. 어떻게 전응은 안 됐어? 그때 검사인가에서 뇌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혹시 시설 같은 곳에 있고 그래? 사람 있고?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은 일찍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한다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 그리고 거실이랑 안방에 사진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가 있던데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자식인가?
당신 재혼했었어? 되게 어려 보이던데 설마 우리 자식은 아니겠지? 그럼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됐어? 저는 전 남편을 한참 노려봤던 것 같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라도 할 텐데 인간 같아 보이지도 않았죠. 혹여라도 사는 집 안다고 찾아올 생각 말라고 했어요. 그랬다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고 며칠 동안 속이 탔습니다. 전 남편은 끈질겼어요.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오니 계속해서 바깥에서 서 있었습니다. 전 행여나 아들이 볼까봐 전 남편과 여러 날 실랑이를 벌여서 내쫓았는데 어차피 만날 운명이었는지 결국 전 남편과 아들은 만나게 되었죠. 전 남편과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일찍 퇴근을 하였는지 저를 부르며 달려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아들에게 대뜸 아들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행동을 했고 아들 또한 전 남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와 아들 그리고 전 남편은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사연을 들은 아들은 친정 확인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렇게 해야 본인도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상황은 물 흐르듯 지나가더라고요. 친정 확인 검사를 하였고 아들과 전 남편은 부자재간이 맞다는 결과였죠. 검사지를 확인 후 남편과 통화했는데 오열을 하더라고요. 너무 후회스럽고 통탄할 일이라면서 되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의 말에 후련한 것도 연민도 후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집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지분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핏줄 타령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자고요. 물론 후회되겠죠. 전응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재였고 남의 핏줄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핏줄인데다가 너무나 훌륭하게 컸으니 아깝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은 내가 용납 못해요. 딱 그 감정까지만 가지고 살아요.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나와 내 자식 사는데 일어난 적 도움 준 적도 없고 의지된 적 한 번도 없었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 주고 핥히기나 했죠. 양심 있으면 이제 나타나지 말아요. 처지가 불쌍하고 안 되었지만 30년 전 남편을 품어야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그랬기에 냉정하게 잘라냈던 것인데 전 남편은 저 모르게 아들과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마련해 달라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전 아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뿌리며 핏줄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다. 넌 그냥 너의 인생을 살면 돼. 나와 너의 친부 사이의 관계는 이미 30년 전에 끝났어.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내가 이혼당한 이유는 바로 네가 전응아 증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집 핏줄이 아니라고 한 데서 있는 거야. 그 집에선 너의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니까 자기네 집안 대를 못 이을까봐 너랑 나를 쫓아냈던 것이고 더군다나 너는 그 집구석에서 남의 자식이라고 했다. 그런 수모를 받고 이혜미가 이혼당하고 너를 이렇게 키워냈어. 그런데 지금 와서 핏줄이 땡긴다고 이 엄마의 가슴 문대지는 심정은 상관없는 거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간 다음이야 모를까? 지금은 안 된다. 제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은 그런 게 아니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다만 친부가 계속 전화해서 만나자 그리고 생활이 공공하니 도와달라고 했을 때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대뜸 그러더군요. 네가 뭔데 나랑 친자식 사이랑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냐? 핏줄은 천륜인 거 몰라? 너랑 나랑 이혼한 건 그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선생이란 게 제자들에게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잔말하지 말고 난 아들이랑 교류하며 살 거야. 솔직히 지가 어떻게 태어난 건데 내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냐고. 난 늙고 힘도 없고 더 이상 여력도 없으니까 아들이라면 지가 봉양 좀 해야지.
그건 도덕적으로 당연한 거야. 그러니 네가 중간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회방 놓으면 가만히나 안 있어. 말투부터 태도까지 싹 바뀌었더라고요. 소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친자검사 한 번만 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제 아들이 친자식이 확인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해서 마치 제 아들의 전남편의 노 후보장 통장인 양 행동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런 인간 말종인데 현재의 불쌍한 모습에 잠시나마 측은함을 느꼈던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전남편은 막무가내로 천련운운하며 제 아들에게 부양받을 권리를 주장했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동정을 받으려 하는 것 같았죠. 처음엔 아들도 전남편이 불쌍하다면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제가 과거에 당했던 모함과 서름에 대해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마음도 싹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만난다는 심정으로 그와 다시 만났고 애 끓는 마음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친부로서 자격 없는 거 알죠? 애가 병약하다고 자식으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당신의 집 핏줄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와 내 애들을 내쫓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내쫓을 때 당신의 그 표독스러웠던 엄마가 한 짓거리 까먹었어요? 우리 아버지 공장에 철문에다가 애를 매두고 매몰차게 사라졌잖아요. 지금도 내 아들은 그때의 기억이 남았는지 손목에 시계조차 착용을 하지 못해요. 손목을 감는 무언가에 늘 긴장한다고요. 그렇게 쓰면서 이제와 무슨 염치로 내 아들의 아비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지금의 당신 천벌받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당신이 쫄딱 망한 거, 당신의 집에 가세가 기울게 된 거, 그리고 지금의 당신 부인이 병들기까지 이 모든 게 인과응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의 핏줄이니 천륜이니 운운하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서 악착 같은 거 나도 이만큼 살면서 다 봤네요. 그렇다고 내가 쉽게 뜯기지도 않을 거고, 내 아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당신의 지갑 노릇 하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나는 오늘 당신한테 타이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자고 왔네요.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우선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조치할 것이 여럿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접근금지 신청도 할 것이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공갈, 협박 이런 것으로 다 엮어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 안 떨어지면 나랑 아들이랑 미국으로 이민 가도 돼요. 그만큼 당신이 싫고 증오스러우니까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저는 그렇게 선전포고를 타듯 다 쏟아내고 일어섰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기회를 달라고 말했지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요? 이제와 해줄 게 뭐가 있겠으며 저는 아들이나 전 남편에게 터럭 하나 바랄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꼴사나운 남편에게 정신이나 차리라면서 냉수를 한 사발 면상에 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더군요. 제 말뜻을 알아먹었는지 아니면 지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양심에 찔리니 못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물론 제 아들에게도 예비 며느리에게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몇 개월 지났을 뿐이니 언제 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를 들이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단호하게 응대할 생각입니다. 저는 애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전 남편 또한 그 옛날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네요. 명절 때가 되면 아들이 친부에 대해 한 번씩 묻곤 해서 명절만 다가오면 꺼려졌었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리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